고려 역사에서 천년대 11세기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1019년에 거란의 3차 침략을 물리친 귀주대첩이 있었고 1020년에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복원합니다. 그 이후로 거의 100년 동안 외침,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없고 이러는 사이에 고려는 어떤 대외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적으로 문화가 발전하고 이런 성과가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겉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하는 건데요. 바깥으로 볼 때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뭔가 화려한 문화가 발전하고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정치 권력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또 지배층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계급 갈등도 점차 드러나고 있었고 이런 자체적으로 문제를 계속 잉태하고 있는 이런 시기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결과, 그 폭발이 뭘로 되느냐면 이자겸의 난으로 되는 거죠. 이자겸의 난은 고려 지배층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국왕과 이자겸 세력, 그러니까 문벌 귀족 가운데 일부가 국왕을 능가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당시 고려 사회에서는 정말 가장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두 세력이 부딪힌 거죠. 이것이 1126년 2월에 있었던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겸 세력이 궁궐을 범하고 궁궐에 불을 지르고 왕을 사실은 사로잡듯이 해서 수중에 장악을 하고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거죠. 또 인종은 또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척준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자겸을 치게 하는 이야기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지만 정치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왕이 권력자하고 싸우고 누구를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권력자를 제거하게 하고 그리고 끌어들였던 그 척준경마저 제거하고 게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때가 고려 사회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혼란기, 위험한 시기를 가까스로 벗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자겸, 척준경이 차례로 제거됐다고 해서 고려 사회가 안정을 바로 찾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겠죠. 또 한 가지는 그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남습니다. 궁궐이 불타는 것을 본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권력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지켜본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겠죠. 여기에 바깥에서 오는 충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100년대 초부터 여진이 세력을 키우고 이 여진과 싸우는데 고려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별무반이라는 군대 만들고 막 훈련시키고 이래서 구성을 개척했는데 지키기가 어려워서 이걸 돌려주게 됐단 말이에요. 이기는 것 같은데 진 것 같은 이런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여진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져서 금나라를 건국하고 이 금나라가 10년 만에 거란을 멸망시키고 다음해에는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걸 본 고려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여진이 저렇게 강대국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고려의 관계에 역전을 요구해 옵니다. 지금까지는 여진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 이렇게 떠받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형이고 너네가 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에 이 4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금에 4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현실적인 외교정책이라는 평가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민심은 정말 가슴이 아팠겠죠. 우리가 어쩌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불안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자겸 척준경의 암흑기에 이어서 그 다음 고려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 선수가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김부식이고 한 사람은 정지상입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 이래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지상?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김부식과 정지상은 공통적으로 이자겸 척준경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거기에 저항했다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항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세대의 어둠이 그쳤을 때 그 암흑기에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일이죠. 김부식은 우리가 삼국사기를 평가할 때 이거 사대주의적인 책이야. 김부식 사대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과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식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그 당시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삼국사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김부식 개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부식, 본관은 경주. 그래서 고려사 김부식 열전에는 신라의 종성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왕실의 성씨다. 신라 왕실의 성씨가 고려에 들어와서 본관제가 시행되면서는 경주 김씨가 되니까 본관이 경주라는 이야기를 달리 표현해 놓은 거겠죠. 어떻게 돼 있나요? 증조 할아버지가 김위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김위영이 신라 말에 신라가 망할 때 생존해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처음 경주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라의 수도였던 금성이었는데 신라가 멸망한 다음에 여기에 경주를 설치하거든요. 이 경주의 주장으로 삼았다. 경주의 장,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아마 경주의 호장, 이 경주의 토착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라 왕족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물리치고 이 김위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경주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마 추정컨대 신라의 왕실 적통은 아니고 신라의 왕실과 같은 아마 진골 정도의 신분에 있다가 이때 왕건에 의해서 경주의 토착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다른 지방 같으면은 아마 향리가 된 아마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경주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김부식의 아버지 김근이 국자죄주 좌간이대부라고 하는 관직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자죄주는 국자감의 학사 관직이고 좌간이대부는 언관직입니다. 학사직이든 언관직이든 둘 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관직이기 때문에 아마 김부식의 아버지 김근이 과거에 급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김부식의 형제가 있는데 김부식 형제 4사람이 과거에 급제하는 고려 최초의 기록을 세웁니다. 김부식이 셋째예요. 첫째는 김부필, 둘째가 김부일, 셋째 김부식, 넷째 김부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고려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삼형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그 어머니에게 30석의 쌀을 준다.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안 주고 어머니한테 주네요. 옛날부터 아들 교육은 어머니가 시킨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요새 대학 잘 가려면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뭐 재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어머니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우리 하는 건데 고려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아들 셋이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포상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부식 사형제가 과거에 급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30석 가지고는 부족한데 그래서 10석을 더해서 40석을 주고 이것을 이제 늘 그렇게 하는 법으로 삼았다라는 거니까 이 사형제가 과거에 급제하는 바람에 고려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사형제 급제의 기록을 세운 형제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셋째예요. 여기 셋째와 넷째 아들 이 형제 이름 한번 보시겠어요? 셋째가 김부식이고 넷째가 김부의인데 이 김부의의 어릴 적 이름이 김부철입니다. 그래서 부식, 부철 이렇게 되는데 서경이 고려를 다녀가면서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때 바로 김부식이 살아있을 때예요. 김부식을 만났습니다. 그 서경이 김부식 형제의 이 이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TMI 하나를 써놨는데 김부식, 김부철 식과 철, 요 두 글자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당송 팔대가 중에 소식과 소철이 있죠. 소식, 소철 형제의 그 식자와 철자를 따서 자기들의 이름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라는 기록을 서경이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부식은 송나라의 그 문풍, 송나라의 그 문장을 짓고 하는 이런 아주 귀족 문화 있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동경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이름, 자기 동생 이름을 식, 철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집안은 뭔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김부식이 젊을 때는 나름 강직한 신하였습니다. 이자겸의 권세가 한창일 때 이자겸이 국왕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었잖아요. 자, 먼저 이 외할아버지인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인종이 즉위했을 때 이자겸이 왕의 외할아버지, 이걸 이제 국구라고 하는데 외할아버지로서 국정을 담당했다.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이자겸은 나의 외조부이니 다른 신하들과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 내가 왕이고 이자겸도 어떤 관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신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겸은 내 외할아버지니까 다른 신하들하고 똑같이 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신하들이 의논해서 나에게 아뢰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대우를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내서 나에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왕명이 내려진 거죠.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신하들이 의논을 해서 왕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자겸이 왕에게 어떤 글을 올릴 때 그때는 칭신을 하지 않는다. 칭신이라는 건 뭐냐면 신하를 칭한다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왕 앞에서는 신이 보기에는 어떻습니다. 신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이라는 말을 안 쓰도록 하자. 그래서 군신 관계가 이런 문장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자 하는 요구 하나. 두 번째, 임금과 신하들이 연회를 베풀 때 임금은 윗자리에 앉아있고 신하들은 마당에 쭉 같이 있단 말이에요. 뜰에 있어서 이제 뜰에 있던 신하들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임금한테 인사를 해요. 그 왜 우리 저 사극에서 보면은 뭐 통촉하시옵소서라든지 뭐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거 진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무슨 저 신하들이 뭐 학원에 다니면서 이런 거 연습합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임금한테 왕한테 먼저 함께 인사를 하고 왕이 답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자겸은 여기서 빼줍시다. 거기 다른 신하들하고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이 임금한테 인사하고 그러면은 이거 신하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이자겸은 거기에서 빼주고 곧바로 왕한테 가서 그냥 절을 혼자 하고, 그러면 왕이 이자겸에게 답으로 절을 하는 요런 그 예절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자겸을 특별 대우하자는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데 갑자기 김부식이 딱 손을 들고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외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신하는 신하입니다. 누구도 임금과 대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리들이 의논해서 왕한테 올렸던 그걸 무효화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식의 그 모습을 보면, 그래 뭐 나 어떻게 해도 좋아, 나는 내 할 말 할 거야, 이런 강직한 모습을 보인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박승중이라는 사람이 이자겸한테 아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자겸의 생일은 그냥 생일 이렇게 하기는 너무 말이 부족하니까 인수절 무슨 국경일처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100% 아첨이죠. 옛날에도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김부식이 말하기를 생일을 무슨 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황제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국의 옛날 황제들은 안 했고, 당나라 현종 때 처음으로 천추절이라고 불렀고, 그 황제만 무슨 절이라고 했지, 신하의 생일을 무슨 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해가지고 이 박승중의 이 아부를 그냥 한마디로 깨버려요. 이자겸이 그 얘기를 들었겠죠. 물론 이게 이 김부식의 반대 때문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이자겸이 김부식을 어떻게 봤을까요? 너 두고 보자, 뭐 당연히 이런 생각했겠죠. 김부식 그건 몰랐겠어요? 그래도 나는 할 말을 한다.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정말 요즘 세상에 그리운 관리상입니다. 이래서 김부식은 이자겸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도 아부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신하였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가로서보다는 시인으로 많이 유명하죠. 고등학교일까요? 고전 교과서에 이런 시가 실려 있습니다. 정지상의 시예요. 송인. 사람을 보내다 이별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갠 긴두갠 풀빛이 짙어가는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물은 어느 때 마르려는지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대동강에서 하도 이별하느라고 눈물을 흘려서 도대체 그 대동강이 마르지를 않는다. 대동강물이 다 눈물이었군요. 자, 이런 시를 지금까지 남긴 유명한 시인인데, 시인이기에 앞서서 관리이고 정치가였습니다. 정지상이 한 일 가운데 유명한 일이 있죠. 전에 척준경 편에서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게 1126년 2월이었고 인종이 척준경을 끌어들여서 이자겸을 내쫓은 것이 그해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의 일 그러면은 척준경이 이자겸 편에 서서 궁궐에 불을 지르고 한 그런 일을 뜻하고, 5월의 일 그러면 척준경이 인종편에 서서 이자겸을 쫓아낸 일을 뜻하는 건데, 1127년, 그러니까 척준경이 이자겸을 쫓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그때 좌정원으로 있던 정지상이 왕에게 상소를 한 일이 있어요. 자, 고려사 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한 후 그 공을 믿고 바로 하고 있었다. 바로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이걸 바로라고 해요. 옛날부터 환관들이 바로한다, 이런 말 많이 했었어요. 발호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는데 정지상이 왕이
척준경을 꺼리는 것을 알고 상소하여 이르기를 척준경이 병오년 5월에 한 일은 일시적인 공적이나 병오년이 1126년이에요. 5월에 한 일은 일시적인 공적이나 2월에 한 일은 만세의 죄입니다. 5월에 한 일, 이건 뭐냐면 인종편에서 이자겸을 쫓아낸 일, 이게 5월에 한 일이고 2월에 한 일은 이자겸 편에 있으면서 궁궐에 불을 지른 일을 말하는 거죠. 이 긴 설명을 5월에 한 일은 일시적인 공적이나 2월에 한 일은 만세의 죄입니다. 정지상은요, 누구를 탄핵하는 글도 이렇게 시적으로 썼어요. 꼭 시 같지 않습니까? 5월에 한 일은 일시적인 공적이나 2월에 한 일은 만세의 죄입니다. 어찌 일시적인 공으로 만세의 죄를 덮겠습니까? 청컨대 척준경을 벌하십시오. 이 상소가 기폭제가 되어서 척준경을 엄타도, 지금 전라도 암태도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지상은 척준경을 제거하는데 1등 공신이죠. 이것이 성공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척준경에 의해서 반격이 있고 정지상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척준경을 탄핵해서 제거하는 데 성공한 사람. 자, 강직한 김부식, 그리고 척준경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정지상. 이 두 사람은 이자겸 척준경 시대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겠죠. 자, 여기에 김부식, 정지상 말고 그 사이쯤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하죠.